텅 빈 병실에 시어머니와 단둘이 남겨진 때 현실은 나를 둘러싼 병실의 벽처럼 차갑고 암울한 회색빛이었죠. 욕실에서 넘어져 전신마비가 된 시어머니를 내팽개치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남편의 상간녀와 해외여행을 떠났거든요. 어떻게 인간들이 그럴 수가 있는지 한숨만 나왔습니다. 난 꺼지겠네. 무슨 한숨을 그렇게 쉬어? 어머님, 어머니께서 어떻게... 왜 그리 놀라? 나 말하는 거 처음 보니? 그러고 멍하니 보고 있지만 말고 나 좀 일으켜봐라. 시어머니가 팔을 뻗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너무 놀라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머님, 움직일 수 있으세요? 아니, 그게... 의사가 전신마비라고 그랬는데 다행히 손에 감각이 돌아온 것 같아. 나는 어머님의 팔을 잡고 상체를 일으켜드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 잘 됐어요. 저는 평생 어머니께서 못 움직이시면 어떡하나 걱정이 돼서 잠도 못 이룰 정도였거든요. 아직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닌가 보네. 다리 쪽은 감각이 없는 걸 보니. 상체라도 움직일 수 있는 게 어디예요. 어머님, 정말 축하드려요. 어머님은 기쁨의 눈물을 글썽이는 나를 보고 헛웃음을 웃었습니다. 어이구, 너는 어떻게 된 애가 내 자식들보다 나를 더 걱정하니. 누가 보면 아영이 네가 내 딸이고 지나 고깃집 애가 며느리인 줄 알겠네. 제가 어머님 걱정하는 거야 당연하죠. 어머님께서 제가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엄마 없이 자란 제가 애틋하다면서 살뜰하게 챙겨주셨잖아요. 덕분에 제가 엄마 사랑이 뭔지 알게 된걸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우리 아영이는 어찌나 말을 예쁘게 하는지 듣는 내 마음에 꽃이 피는 것 같아. 그나저나 네가 잘못한 게 뭐 있다고 그렇게 어깨가 축 늘어져서 한숨을 쉬어. 잘못한 건 나랑 너 둘만 병원에 남겨두고 태국으로 홀랑 여행 가버린 그 인간들이지. 내 남편이 욕심쟁이 영감인 건 진즉에 알고 있었어도 내 아들 진성이랑 내 딸 진아까지 그럴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진성이 그건 어디서 불려시 같은 년을 데려와서 이렇게 가정을 파탄내고 우리 착한 아영이 마음에 대못을 박아. 이번 여행은 남편의 상간녀가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태국의 고급 리조트를 통째로 빌려 파티를 연다며 초대장을 주었죠. 시아버지와 아가씨는 태국 리조트 파티 초대장을 보고 쌍수를 들어 환영했습니다. 내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돈 많은 며느리, 돈 많은 새언니 덕 좀 보자고 대놓고 나를 무시했죠. 전부 출국했지? 네, 조금 전에 비행기 떴을 거예요. 그러면 나 좀 집으로 데려가줘. 집으로요? 어머님, 퇴원은 의사 선생님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한데 그 인간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일을 모두 처리해야 해. 그러니까 잔말 말고 아영이 네가 나를 집으로 데려가줘. 처리할 일이라니 무슨 일이요? 제가 대신 해드릴 수 없는 일인가요? 설명은 집에 가서 차차 할 테니 어서 나를 집으로 데려가줘. 더 지체할 시간이 없어. 내 계획은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해. 그 인간들이 없는 이 시간이 바로 나의 기회니까. 나는 어머님을 얻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간호사들의 눈을 잘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을 뒷좌석에 태우는 순간 누군가 우리를 향해 소리쳤어요. 거기 뭐 하시는 거예요? 무단회출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쩔 줄 몰라 하자 어머님이 재촉했습니다. 빨리 차 시동 걸어. 어머님의 말대로 차 시동을 걸고 운전대를 잡은 나는 달려오는 간호사를 따돌리고 주차장 밖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곧장 차를 달려 집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어머님을 얻고 집 안으로 들어가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냉수 한 잔을 떠다 드렸죠. 어머님은 냉수를 마시고는 내게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영아, 사실 진성이는 내 아들이 아니야.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이가 어머님 아들이 아니라고요? 그래, 내가 낳은 친아들이 아니야.
친모는 따로 있어. 어렸을 적 불의의 사고로 나는 임신을 할 수가 없는 몸이 되었어. 여자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을 맛보던 시대였지.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유서 깊은 양반 집안이 모여 사는 시골이라서 더 그랬던 것 같아. 사람들은 나를 몹쓸 병이 있는 여자, 천벌을 받은 여자라며 뒤에서 손가락질했어. 나의 아버지는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 아이를 못 낳는 흠결이 있는 여자라는 걸 숨길 수 있는 방도를 마련했어.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내가 낳은 아이라고 속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혼처자리를 알아본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갓난아기를 두고 상처한 남자와 결혼을 해야 했지. 그런 남자와 결혼해서 고향을 떠나 머나먼 도시에서 살아가면 마치 내가 그 아기를 낳은 것처럼 행세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그 아기도 엄마 없이 자랐다고 놀림당하지 않을 테고 나도 애 못 낳는 여자라고 멸시당하지 않을 테니까. 아버지 생각에는 이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석이조의 방법이었지. 그래서 중매쟁이를 통해 만난 게 바로 김태효, 네 시아버지였어. 당신 이 시아버지는 애 둘 딸린 호랩이었는데 부인이 둘째 아이를 낳다가 명을 달리했다고 했어. 출산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많던 시절이라 달리 의심하지는 못하고 참 슬프고 애달픈 사정을 가진 남자구나 그랬어. 그 남자와 중매를 해서 시집을 오니 진성이와 진아가 있더구나. 너무나도 귀여운 아이들이었지. 나는 그 아이들을 진짜 내가 낳은 아이처럼 키우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이들의 친엄마가 살아있다는 거야. 네? 친엄마는 아까 둘째, 그러니까 진아 아가씨를 출산하다가 돌아가셨다면서요. 그게 모두 거짓말이었던 거지. 아무렴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내 반응이 꼭 지금의 아영이 너와 같은 반응이었단다. 나는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 어떻게 산 사람을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냐고. 그랬더니 남편은 애 못 낳는 여자라는 오명을 벗게 해주는 이내게 이게 무슨 하극상이냐면서 오히려 내게 역정을 내더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난 진실에 눈을 뜬 거지. 남편이 우리 집안에 돈을 탐내고 전철을 멀쩡히 살아있는 아이들의 친엄마를 집에서 내쫓았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된 거야. 그 사이 남편은 내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사업과 투자라는 명목으로 모조리 탕진했어. 결국 나와 결혼한 목적은 돈이었던 거야. 맙소사, 어떻게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어머님, 그런데 그걸 알고도 왜 여태 같이 사신 거예요? 저라면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당장에 헤어졌을 텐데. 아이들을 두고 떠날 수가 없었어. 내가 시집 왔을 때 진성이 나이가 겨우 3살에 진아는 갓난아기였으니까. 그 애들한테 내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걸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더구나. 그런데 진성이가 상간녀를 데려와서 지혜비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걸 보자니 피가 거꾸로 솟아서 도무지 참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진아 고년까지 인플루언서인가 뭔가 되겠다면서 상간녀한테 착 둘러붙어서는 아부를 떠는 꼬락서니를 보니까 이제는 인연을 끝낼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 남편의 상간녀는 잘나가는 사업가였습니다. 남편은 외제차 대리점에서 일하는 딜러였습니다. 외제차를 판매하다가 상간녀를 만난 남편은 그녀의 돈을 보고 나를 헌신짝 버리듯 하며 이혼 선언을 했죠. 시아버지는 곧 개업할 식당에 투자를 해달라며 인플루언서가 꾸민 아가씨는 광고 일을 달라고 하면서 상간녀 편에 붙었죠. 마치 돈이라는 끈끈이에 달라붙은 파리떼처럼요. 그들에게 나라는 사람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나를 외면한 김씨 집안 사람들 속에서 한결같이 내 편이 되어주신 분은 오로지 시어머니 한 분뿐이었죠. 전신마비로 쓰러져 누운 나를 두고 해외여행을 간다고 얘기하는 순간 결심했어. 지금까지의 모든 과오를 끝내고 김씨 집안 인간들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그들에게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줄 거야. 단 한 점의 자비도 베풀지 않고
지난 세월의 고통을 고스란히 되갚아줄 거야. 아영아, 지금은 내가 거동이 자유롭지 않으니 네가 내 손발이 되어줘야겠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과 지독한 복수심이 서려 있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김씨 집안 며느리로 살아온 제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것이었죠. 하지만 어머님의 말씀처럼 흔들리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받은 고통을 고스란히 갚아주고 싶었습니다. 네, 어머님. 이제 제가 어머님의 손발이 될게요.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무얼 하면 되는지 어머님께서 그 길을 알려주세요. 저 역시도 더는 주저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껏 나를 짓눌렀던 무력감에서 벗어나 무언가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이 싹 트는 순간이었어요. 내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가 깨어나 새로운 길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단 창고로 가서 벽에 걸어놓은 그림을 지워봐. 그럼 붙박이로 된 금고가 나올 거야. 그 금고를 열어서 안에 있는 문서를 가져와줘. 비밀번호는 내 결혼기념일이야. 나는 시어머니가 알려주는 대로 창고로 들어가 오래된 금고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문서가 가득했습니다. 문서를 거실로 가지고 나와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이 모든 문서들은 그 인간들을 심판대에 세울 나의 무기이자 증거들이다. 오늘부터 너는 내 말에 따라 한시도 쉴 틈 없이 움직여야 해. 어머님은 내게 기자와 변호사의 연락처를 주며 이들과 만날 약속을 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먼저 기자와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내가 건네는 문서들을 본 순간 기자의 동공이 확장되며 눈동자가 광채로 빛났습니다. 특종을 만났을 때 번뜩이는 눈빛이었죠. 그 문서들 속에는 상간녀 남빛나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빅코스메틱의 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다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남빛나 대표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빅코스메틱의 히트 상품 사해소금 머드팩이 사실은 가짜였다는 거죠? 맞습니다, 기자님. 사해소금 머드팩은 SNS 홍보로 이미 시장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고 유기농 제품으로 인식돼 소비자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덕분에 주식회사 빅코스메틱은 인디 뷰티 브랜드로 상종가를 달리고 있고 지금 대기업들도 유사 제품을 만드느라 혈안이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제품명에 사해소금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마치 이스라엘 사해에서 직접 공수한 고품질의 소금을 사용한 것처럼 홍보했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가 확보한 이 문서들이 남비나 대표가 거짓말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남빛나가 제품에 사용한 소금은 값비싼 이스라엘 사해 소금이 아니라 시장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중국산 싸구려 소금이었습니다. 원자재 구매 내역서, 성분 분석표, 그리고 제조 공정 기록들까지. 과연 그러네요. 제보 감사합니다. 제보자 신원은 익명으로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럼요. 당연한 말씀. 신원은 철저히 비밀로 지켜드릴 테니 아무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기자님, 언제쯤 보도가 나갈까요? 정확한 걸 추가 취재하고 데스크웨이도 거쳐봐야겠지만 워낙 증거가 명확하고 사안이 중요해서 늦어도 3일 안에는 뉴스에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박차를 가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남빛나 대표와는 무슨 관계이시길래 이런 중대한 제보를 하시는 겁니까? 남빛나 대표가 제 남편과 바람을 피웠습니다. 아, 그래서 그럼 더 철저하게 신원을 숨겨드려야겠네요. 저는 할 말 끝났으니 이만 일어나 볼게요. 네, 정확한 보도 일시가 확정되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나는 기자와 헤어져 카페에서 나와 곧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첫 번째 계획이 상간녀 남빛나를 향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계획은 김씨 집안의 모든 부와 권력을 움켜쥐고 있는 시아버지 김태용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은 혼인무효소송으로 모든 걸 처음으로 되돌리고 싶어 하셨어요. 이 사실을 변호사에게 전화로 전하자 변호사는 어머님을 직접 뵙고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머님이 몸이 좀 아프셔서요. 거동이 불편해서 변호사 사무실에는
저 혼자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기 힘드시면 제가 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무래도 며느님을 통해 전해 듣는 것보다는 직접 얘기를 듣는 게 더 명확하고 확실해서 이후에 일 진행하기가 수월합니다. 보통 부부가 헤어질 때는 이혼 소송을 하는데 굳이 혼인무효 소송을 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심층적인 면담도 해보고 싶고요. 그렇게 변호사가 우리 집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이전에 내게 들려줬던 과거 이야기를 변호사에게 덤덤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변호사는 중간중간 메모를 하며 어머님의 이야기를 경청했죠. 변호사님, 저의 혼인신고는 처음부터 기망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남편 김태용은 저와 결혼할 당시 자신의 전처가 이미 죽었다고 저와 저희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는 우리 집안의 재산을 노리고 멀쩡히 살아있는 전처를 죽었다고 속인 거예요. 그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결코 이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전처의 주민등록 등본, 의료기록, 심지어는 그녀가 살아있다는 명백한 증거인 그녀의 최근 카드 사용 내역과 통화 기록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어머님은 변호사에게 증거가 담긴 두꺼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봉투 속에 든 서류들을 확인한 변호사는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 김태용이 저지른 이 거대한 거짓에 대한 증거가 너무나도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사모님,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이 혼인 자체가 무효화되면 사모님께서 선친께 상속받으신 재산 모두를 원상회복시킬 수 있게 됩니다. 사모님께서 남편분의 회유에 못 이겨 시댁 명의로 돌려놓았던 재산뿐만 아니라 남편분 명의로 되어 있던 모든 재산까지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소송이 아니라 지금껏 빼앗긴 사모님의 인생을 되찾는 겁니다. 사모님, 제가 이 사건을 맡아 남편분의 위선적인 가면을 기필코 벗겨내고 사모님의 모든 권리와 재산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어머님은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내게는 항상 강한 모습만 보이시던 분이 눈물을 보이시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저의 목표는 단순히 재산을 되찾는 것을 넘어섭니다. 거짓으로 내 인생을 기망한 김태용 그 인간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저와 우리 집안을 이용해서 그가 쌓아올린 모든 거짓된 명예와 부를 철저히 파괴할 것입니다. 그러니 주저 말고 그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건 단 한 조각의 자비도 없는 김씨 일가의 철저한 파멸입니다. 변호사가 면담을 끝내고 돌아간 후 기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기자님. 전화 바꿨습니다. 방금 데스크 회의가 끝났는데요. 뉴스 보도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요? 언젠가요? 오늘 밤에 바로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바로요? 네. 다른 팀에서 이미 성분을 속인 화장품에 대한 특종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 건과 묶어서 함께 보도를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는 K뷰티의 그림자라는 타이틀과 함께 성분을 속인 화장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여러 화장품의 성분을 분석해서 과장 허위 광고를 지적하며 가장 마지막엔 주식회사 비코스메틱의 사회소금 머드팩의 사례를 내보냈죠. 브랜드와 제품명을 뿌옇게 가려서 블러 처리를 했지만 이스라엘 사회소금 대신 중국산 싸구려 소금을 사용한 머드팩이라는 보도에 소비자들은 그 제품이 비코스메틱의 사회소금 머드팩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보도가 나가자마자 태국에서 리조트 파티를 벌이던 상간녀 남빈나와 김씨 일가는 급하게 귀국을 했습니다. 그들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겠죠. 이 모든 일을 시어머니 혼자서 준비해왔다는 사실을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병원에 있어야 할 어머니가 버젓이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아직 움직이지도 못하는 분을 집으로 데려오면 어떡해? 그것도 의사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나는 어머님이 당부하신 대로 그녀가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딴소리를 해댔습니다. 어머님께서 집에 가고 싶다고 하셔서요.
답답한 병원 생활에 지쳤는지 집이 병원보다 훨씬 편하다고 저더러 제발 집으로 돌아가자고 부탁하셨어요. 저는 그저 어머님께서 편안하게 요양하실 수 있도록 도왔을 뿐이에요. 병원이 겉보기엔 편리해 보여도 오랜 시간을 보내기에는 너무나도 갑갑한 공간이니 자기 집만큼 편안한 곳이 어디 있겠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이렇게 의사 허락도 없이 병원을 떠났다가 엄마 상태가 더 안 좋아지기라도 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책임질 거냐고. 그렇게 어머님이 걱정되는 사람이 여행은 왜 갔어요? 어머님을 위하고 싶으면 여행을 가지 말고 당신이 직접 간병을 하지 그랬어요. 뭐? 간병은 결국 내 몫이었잖아요. 그럼 어디서 간병을 할지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내 말에 남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나는 무덤덤하게 그 시선을 감당해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약속한 대로 침묵을 지키며 김씨 일가가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드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실 한 구석에서 아가씨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녀는 늘 손에서 놓지 않던 휴대전화를 움켜쥐고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SNS에서 사회소금 머드팩을 판매하며 인플루언서를 꿈꾸던 그녀는 보도가 나가자마자 팔로워들에게 맹렬한 비난을 받고 결국 계정 정지를 당했습니다. 이건 대체 무슨 일이야? 내 계정이 정지됐어. 내가 뭘 했다고. 남빈아 어딨어? 남빈아 어서 나와.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게 한순간에 날아갔어. 내 꿈, 내 미래, 내 정상금까지 모두 다 날아가 버렸다고. 아가씨의 계정은 원래 팔로워가 2,000명도 안 됐어요. 2,000명이면 웬만한 친구나 동료가 많은 사람이면 충분히 가능한 팔로워 숫자라 인플루언서는 언감생심이었죠. 그래도 아가씨는 화장품 리뷰만 하고도 몇 억씩 버는 인플루언서가 되겠다는 허황된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러다 남편이 남빈나를 소개해줬고 남빈나의 회사에서 광고를 주면서 갑자기 팔로워가 20만 명까지 늘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팔로워 숫자가 늘어난 지 한 달도 안 돼 사건이 터지면서 계정의 구독자 수는 급격히 줄었고 아가씨는 광고 정산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채 계정 정지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팩을 구매한 팔로워들 사이에서는 아가씨의 계정에서 홍보하는 걸 보고 제품을 구매했으니 아가씨에게 피해 보상 소송을 하겠다는 움직임까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남빈나, 너 때문에 내가 다 망했잖아. 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어. 이젠 심지어 팔로워들이 나한테 피해 보상하라고 난리야. 남빈나는 드레스룸에서 회사 관계자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 제발 조용히 좀 해. 나 통화하고 있는 거 안 보여? 네, 이사님. 계속 말씀하세요. 사태를 보고받고 수습하느라 정신없는 그녀에게 아가씨는 자기 계정이 정지된 얘기만 해댔죠. 정말 자기밖에 모르고 때를 쓰는 철부지 아이가 따로 없었습니다. 이제 남빈아 네가 다 책임져. 내가 너네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홍보했는데 어떻게 날 이렇게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어? 나 용서 못해. 절대 못해. 드레스룸에서 통화를 하던 남빈나가 거실로 달려나왔습니다. 야 김진아, 피카지 듣보잡한테 광고까지 주면서 밀어줬더니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해? 네 주제를 알아야지. 네가 뭔데 나한테 책임을 물어? 그러는 사이에도 그녀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여보세요? 아니 기자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상대방 해명도 안 들어보고 보도를 내보내는 게 어딨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성분 검사를 다시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성분 검사를 해도 결과가... 그래요. 똑같은 거 맞아요. 그런데 내 말은 이건 너무 일방적이라 억울한 점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정말 원래는 이스라엘 사회소금으로 제품을 만들었었다니까요. 그렇게 진짜 사회소금으로 시작을 했는데 워낙 제품이 인기가 많아서 물량을 늘리다 보니까 사회소금이 부족해져서 아주 잠깐 제품 생산 물량을 사회소금 수입이 따라가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산 물량을 줄일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일반 소금을 섞어서 생산을 한 거지. 아니,
중국산 싸구려 소금은 몰랐어요. 대량으로 매입하는 소금이라 생산지 표시가 없었다니까요. 나는 정말 이게 중국산이 아니라 국산 소금인 줄 알았어요.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아가씨가 벼랑간 남빛나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기자님, 잠시만요.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사해 소금을 안 쓴 게 실수가 아니라 의도였다는 거네. 어떻게 이스라엘산이 국산이 됐다가 중국산까지 가니? 너 그래놓고 나한테는 왜 아무 말도 안 해줬어? 왜 거짓말을 했냐고. 사해 소금이 아니라 다른 소금을 의도적으로 사용해놓고 나한테는 그 사실을 싹 다 숨기고 홍보를 하라고 했던 거잖아. 나는 정말이지 사해 소금이 들어간 줄 알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아무 잘못 없어. 나는 너네가 주는 대본을 그대로 읽은 것뿐이야. 나도 속은 거야. 나도 속은 거라고. 아파. 기자님, 죄송하지만 잠시 전화 끊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야, 김진아, 이거 놔. 이거 놓고 얘기해. 아프잖아. 이거 놓으란 말이야. 남빛나가 아가씨의 몸을 벽으로 밀어붙이면서 두 여자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아가씨는 남빛나의 머리채를 잡아챘고 남빛나는 악에 바친 듯 소리를 지르며 아가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난투극이었죠. 거실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고 남편은 상간녀와 여동생의 싸움을 말리려다 두 여자의 손톱에 여기저기 핥힘을 당했죠. 안방 침대에 누워 그들의 싸움을 지켜보는 어머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 복수의 계획 끝에 찾아온 통쾌한 결말이었죠. 그때 시아버지가 거실로 달려나왔습니다. 이년놈들아, 당장 그만두지 못해? 이게 무슨 주태야? 그만해, 그만! 시아버지가 뒤늦게 나타나 소리쳤지만 누구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남빛나의 사업은 이미 사회적 비난과 불매운동에 직면했습니다. 다음날 남빛나와 내 남편의 불륜까지 기사로 나면서 그녀의 명예는 바닥까지 실추했습니다. 그녀의 왕국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편을 향한 폭로가 터져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원했던 병원 간호사가 댓글로 남편이 전신마비가 된 엄마를 부인에게 맡겨놓고 상간녀 남빛나와 태국으로 여행을 갔었다는 사실을 폭로하며 그 부인이 정말 대단하다는 글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이 폭로글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남편이 근무하는 외제차 대리점에까지 항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대리점 점주는 휴가 중인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사무실로 오라고 호통을 쳤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대체 왜 이런 일이... 남편은 절규했습니다. 외제차 대리점은 영업 직원들의 이미지 관리가 생명인 곳입니다. 그의 회사에서는 이미 그의 행동을 문제 삼아 징계를 논의하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깨달은 남편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를 지켜보는 시어머니의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도 없었죠.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은 스스로에 대한 반성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고 상간녀만 탓했습니다. 빛나야, 너 왜 그랬니? 뭐? 내가 뭘 어쨌는데? 오빠네 집안 사람들은 도대체 나한테 다들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사해 소금 대신 중국산 소금을 써서 오빠 피부가 망가지기를 했어. 오빠 재산이 새어나가기를 했어. 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다들 이 난리야? 내 이미지가 망가졌잖아. 그럼 내 이미지는? 허위 과장광고한 대표라는 이미지에 유부남이나 꼬드기는 꽃뱀 취급을 당하고 있는데 이번 일로 이미지가 작살난 건 오빠가 아니라 바로 나야. 그리고 오빠는 어머니가 아프시면 옆에서 얌전히 간호나 할 것이지. 왜 해외여행을 따라가겠다고 나선 거야? 나는 정말 어머님이 아프신지 몰랐어. 알았으면 오빠 부인한테 간병 맡겨놓고 김씨 집안 사람들 다 데리고 여행을 갔겠어, 내가? 나 남빛나가 이미 결혼한 남자를 사랑하긴 했어도 나 그렇게 막장인 여자 아니야. 적어도 아파서 전신마비로 누워있는 엄마 놔두고 여행 가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정신 빼놓고 놀 만큼 폐륜은 아니라고. 뭐? 너 지금 나더러 폐륜하라고 했니? 그래, 오빠뿐만이 아니라 오빠 동생 그리고 오빠 아버지까지.
인간들이 대체 왜 그러냐? 이젠 김씨 집안 사람들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우리 이제 여기서 끝내. 상간녀가 나가려고 하자 아가씨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딜 도망가려고? 도망치지 마. 갈 때 가더라도 나한테 피해 보상하고 가. 너 때문에 망한 내 계정, 내 팔로워, 내 광고 정산금은 돌려놓고 가. 그래. 비나 너 가기 전에 우리 진아 정산금이랑 내 퇴직금 뱉어내놓고 가. 뭐? 퇴직금? 그걸 왜 나한테 말해? 야, 나 징계받아서 회사에서 잘리게 되면 퇴직금 하나도 못 받으니까 네가 내 퇴직금 주고 가. 정말 어이가 없네. 이게 정말 내가 호구인 줄 아나? 외제차 딜러는 원래 퇴직금 없는 거 아니야? 그거 차 한 대 팔 때마다 수당받는 프리랜서 영업직이잖아. 그런데 난데없이 나한테 무슨 퇴직금을 달래? 그리고 김진아, 너 SNS에서 우리 제품 홍보하는 건 광고비 선지급했잖아. 그런데 또 무슨 광고 정산금을 달래? 네가 공동구매로 제품을 팔았어. 우리 회사 매출에 대단한 기여를 하기로 했어. 무슨 명분으로 정산금을 달라는 건지. 뭐. 그리고 야, 김진성.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다. 바람은 나 혼자 폈니? 내가 니네 엄마 병원에 내팽개치고 태국 여행 같이 가자고 무릎 꿇고 빌었어? 네 이미지 망친 건 내가 아니라 김진성 너 자신이야? 보다 못한 시아버지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그래. 진아 너야 이미 광고비를 받아먹었고 진성이 네가 빛나와 바람을 피운 건 빛나의 잘못은 아니니 생떼 쓰지 마. 그러니까요. 김씨 집안에서 제정신인 사람은 아버님 한 분뿐이시네요. 그건 그렇다고 해도 빛나야 그 나한테 식당 차려주겠다는 약속은 꼭 지켜야 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그랬잖아. 아버님 식당 차리시면 보증금은 네가 투자하겠다고. 그건 다 같이 술 마시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그저 그럴 수도 있다. 기분이 좋아서 한 말이잖아요. 그저 기분이 좋아서 한 말이라니? 부드러운 투자 약속도 법적 효력이 있다는 거 몰라? 그러니 이제 와서 오리발 내밀 생각하지 말고 갈 때 가더라도 식당 보증금은 내놓고 가. 남빛나는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과 요구에 질린 듯 몸소리쳤습니다. 김진아의 원망, 김진성의 분노, 김태웅의 막무가내식 요구까지. 김씨 일가는 돈과 책임만을 외치며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 지옥 같은 공간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망치듯 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나와 눈이 마주쳤죠. 아영씨, 당신 정말 대단하네요.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랑 지금까지 같이 살았어요? 내가 당신이라면 벌써 뛰쳐나갔을 것 같은데. 고생이 참 많네요. 그녀는 그렇게 문을 박차고 사라졌습니다. 이제 거실에는 김진아의 울음소리, 김진성의 분노에 찬 고함, 김태용의 악에 바친 요구만이 맴돌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요란한 초인종 소리와 함께 집으로 등기우편 하나가 날아들었습니다. 시아버지 김태용 앞으로 온 법원 소장이었죠. 소장을 펼쳐본 시아버지의 손이 파르르 떨었습니다. 혼인무효소송? 이런 걸 왜 나한테 보낸 거야, 당신? 나는 시어머니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부축해 미리 준비해둔 휠체어에 태워 거실 한가운데로 조용히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마치 왕좌에 앉은 여왕처럼 차갑고도 압도적인 기세로 가족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엄마, 움직일 수 있는 거였어요? 이렇게 멀쩡하게 앉을 수 있으면서 왜 지금까지 누워만 있었어요? 너무 오래 앉아있을 순 없으니 소장이 날아올 때까지 기다렸던 거야. 소장이 오고 나면 워낙 할 얘기가 많아서 오래 앉아있어야 할 것 같았거든. 여보, 김태용 씨, 여기 당신 아들 딸에게 내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야 할 때가 왔어요. 남편과 아가씨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내 친엄마가 아니라고? 그게 무슨 헛소리야. 엄마, 지금 우리가 엄마 간병 안 하고 우리끼리 해외여행 갔었다고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기라도 하자는 거야? 알았어요. 죄송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엄마가 싫어서 그렇게 둔 게 아니라 남빈나한테 뭐라도 얻어내려면 비위를 맞춰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 부인이 엄마를 간병했으면 내가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확 그만 푸세요. 갑자기 친엄마가 아니라니.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 그래,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지. 여보, 김태용 씨, 당신 아들이 내 말을 안 믿는데 어떻게 증명을 해줄까요? 당신 입으로 진실을 말할래요? 아니면 유전자 검사라도 할까요? 시어머니의 당당한 기세에 눌린 듯 시아버지는 잠시 뜸을 들였다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네 엄마 말이 맞아. 뭐라고요? 정말 엄마가 우리 친엄마가 아니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여태 숨길 수가 있어요? 엄마가 우리 친엄마가 아니면 대체 누가 우릴 낳은 건데요? 진성아, 진아야, 네 친엄마는 사실 진아를 낳다가 하늘로 떠나셨어. 지금의 엄마는 그 이후에 재혼을 한 거고, 너희가 워낙 어릴 때 있었던 일이라 일부러 말을 하지 않고 그저 자연스럽게 너희들 엄마가 친엄마인 것처럼 지내왔던 거야. 시아버지는 여전히 거짓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고 내게 곧 손님이 올 테니 문을 미리 열어놓으라고 하셨죠. 나는 그녀의 말대로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한 여인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친엄마였습니다. 내가 하늘로 떠났다고, 김태용 씨? 우리 진아를 낳다가 떠났으면 당신 앞에 서 있는 난 뭘까? 천사라도 되나? 누구세요? 우리 진아라니. 나를 낳았다니. 이 아줌마 대체 뭐야? 아빠, 이 아줌마 누구야? 엄마 왜 가만히 있어? 이 아줌마가 날 낳았다는데 내 엄마는 왜 가만히 있는 거냐고. 여보, 김태용 씨. 당신은 신경미 씨 집안의 재산이 탐나서 여기 있는 모두를 속이고는 새 장가를 들었어. 나와 사별했다고 악마의 눈물을 질질 짜면서 내가 여기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야. 이제 내가 혼인무효 소송을 한 이유를 알겠어요? 법은 기망에 의한 혼인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 결혼은 처음부터 무효예요. 당신의 모든 거짓과 부도덕한 행위는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혼인이 무효가 되면 당신이 가로채갔던 내 아버지의 재산도 다시 내 것이 될 거고요. 앞으론 재산에 단 한 푼도 손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빼앗아간 모든 것을 토해내게 될 거예요. 시어머니의 말에 시아버지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전처이자 남편의 친엄마 강선희 씨는 자신이 낳은 자식들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낳은 아들, 딸들이 제 아빠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지 정말 실망이구나. 처음 신경미 씨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는 너희들을 볼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 드디어 내가 낳은 아이들과 재회를 한다는 기쁨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 그런데 너희 아빠가 나한테 한 짓을 여기 있는 오하영 씨에게 똑같이 하고 있더구나. 내 아들이 남빛나라는 여자의 재산만 보고 홀려 본처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걸 보니 아무리 내 배로 낳은 아들이라지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환멸이 들었어. 제 아빠를 쏙 빼닮은 탐욕스러운 아들이라니. 하지만 딸인 진아 너만은 달랐어야지. 너까지 새언니에게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였어. 내가 김씨 집안에서 쫓겨날 때도 시댁 식구들에게 그런 멸시를 당했었어. 나처럼 돈이 없는 건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부전자전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너희들 모두가 내겐 소름 끼치는 악몽 같아. 마치 아픈 과거가 되살아나는 것처럼. 그녀는 시아버지에게 버림받은 후 미국으로 건너가 악착같이 간호사 생활을 하며 현지 남성과 결혼해 쌍둥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신경미란 이름의 여자.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다시 연락을 해오기까지 해마다 아들딸의 생일만 되면 한국에 두고 온 자식들이 보고 싶어 향수병에 걸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딸의 생일이 되어도 더 이상 너희들이 그립지 않을 것 같아. 이제야 내 인생에서 김씨 집안을 완벽하게 지을 수 있게 됐으니.
나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남편과 쌍둥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거야. 한국에서의 가족은 아예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잊고 살아갈 거야. 그럴 거면서 왜 돌아왔는데요? 아줌마가 나를 낳은 친엄마라면서요. 친엄마라고 이제 방금 고백해놓고 왜 또 갑자기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엄마는 이제 없는 거예요? 누가 말 좀 해봐요. 이제 대체 내 엄마는 누군 건데요? 너한테 엄마가 필요는 하니? 전신마비인 엄마를 내팽개치고 해외여행이 나가는 정신 나간 딸에게 엄마가 왜 필요한 건데? 너는 다시 너희 오빠한테 돈 많은 새언니나 꼬셔오라고 해. 여기서 5살 아이 마냥 마음에도 없는 엄마를 외치며 질질 짜지나 말고. 시어머니의 냉정한 말에 아가씨는 울며 뛰쳐나갔습니다. 남편 역시 아가씨를 따라 나갔고요. 친엄마도 신경 쓰였는지 아들, 딸을 따라 밖으로 나갔죠. 말은 모질게 했어도 친엄마라 그런지 울며 뛰쳐나가는 아들, 딸을 그저 외면할 순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이제 집안에는 나와 시부모님만 남았어요. 김태용 씨, 소장과 동봉한 퇴거 명령서를 보세요. 시아버지는 퇴거 명령서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더러 이 집에서 나가라고? 네, 알았으면 이제 내 집에서 나가세요. 이 집은 나의 선친이 물려주신 소중한 재산으로 구입한 집입니다. 혼인무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은 나에게 있습니다. 나는 법적 절차에 따라 합법하게 김태용 씨에게 퇴거 명령을 내린 것이니 당장 나가세요. 당신은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수 없습니다. 1시간 안에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테니 그렇게 아십시오. 시어머니는 냉정한 목소리로 시아버지에게 퇴거 명령을 선포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잃은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집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가족이라 불리던 이들이 서로를 핥히고 싸우다 모두 떠나고 마침내 집에는 저와 시어머니 단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치열했던 싸움이 끝난 후 찾아온 고요는 왠지 모르게 허전하고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요함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진정한 시작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본격적인 법정 싸움을 시작했고 일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모님, 지난 법원 판결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쪽에서 주장한 혼인무효는 아쉽게도 성립이 되지 않은 걸로 판결이 났습니다. 혼인무효는 혼인 당사자 간의 합의가 전혀 없었을 때나 근친혼 관계에 있었을 때만 성립을 해서요. 사모님과 김태용 씨의 혼인에는 당사자 간의 진정한 합의는 비록 없었을지라도 일단 외형적으로 혼인신고가 존재했고 두 분이 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생활을 이어오셨다는 점에서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혼인 무효가 아니라 혼인 취소에 해당할 수는 있는데 여기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요? 혼인 취소 소송의 경우 중대한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결혼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모님의 경우 이미 전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신 시점으로부터 너무나 오랜 시간이 흘렀기에 혼인 취소 소송의 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따라서 혼인 취소 소송 또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혼 소송을 진행하여 재산 분할 청구를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인 김태용 씨의 기만과 거짓을 입증할 증거들이 워낙 명확하고 사모님의 재산 기여도가 압도적으로 높기에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통해 상당 부분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댁 식구들은 사회적으로 매장되었고 집에서도 쫓겨났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응징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나 또한 남편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라 변호사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혼소송을 동시에 수임하는 진귀한 경험을 하게 되었죠. 시어머니와 나는 서로의 이혼소송 도중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상대로 서로의 남편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뻔뻔하게 나오는 날엔 답답한 속을 서로에게 털어놓기도 했죠. 어머님, 저는 진성 씨와의 이혼 소송을 통해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더 이상 그 사람의 아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고 싶지 않아요. 이혼을 통해 제 모든 아픔을 끊어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그래, 너도 나처럼 지긋지긋한 굴레를 벗어던질 때가 되었지. 나도 김태훈과의 더러운 관계를 완전히 청산할 거야. 우리가 서로에게 가장 힘이 되어주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라. 재판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겠지만 우리가 서로를 의지한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잊지 마. 아영이 네 곁에는 항상 내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어머님도 늘 제가 함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굳건히 버텼습니다. 밤늦도록 변호사와 머리를 맞대고 감춰졌던 증거들을 하나씩 파헤쳐 나갔습니다. 서로의 지지와 격려 속에서 우리는 기나긴 법정 다툼 끝에 마침내 승소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아영아, 넌 이제 자유의 몸이야. 이젠 네가 꿈꾸던 삶을 살아갈 때가 왔어. 내가 너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주고 싶은데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해보겠니? 어머니, 저는 베이킹을 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작은 빵집 하나만 열어주시면 정말 잘해볼 자신이 있는데 그냥 맨입으로 가게를 내달라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해주세요. 제가 수익을 내서 어머니께 배로 돌려드릴게요. 그 정도 선물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 나도 네가 평소에 베이킹을 즐겨하던 게 기억이 나는구나. 네 손재주라면 분명 훌륭한 채빵사가 될 수 있을 거야. 시어머니는 약속대로 아담하고 예쁜 빵집을 차려주셨습니다. 고소한 빵 굽는 냄새가 가득한 그곳에서 나는 잊고 지냈던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수소문 끝에 문을 닫은 유치원 건물을 인수해 작은 보육원을 설립하셨습니다. 보육원 설립에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놓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보육원 원장 신경미가 되어 수많은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의 몸 상태였습니다. 재활훈련에 전념한 결과 그녀는 이제 목발을 짚고 혼자서도 다닐 수 있는 정도로 후전되었습니다. 전신마비라는 허울을 벗어던지고 그녀는 두 발로 당당히 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보육원 아이들을 위해 베이킹 클래스 특강을 왔습니다. 조그마한 손으로 반죽을 조물락거리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각 구워낸 따끈따끈한 머핀이 완성되자 아이들은 우르르 어머님께 달려갔습니다. 엄마, 이거 제가 만든 머핀이에요. 완전 따끈따끈해요. 얼른 드셔보세요. 라면서요. 아이들은 경쟁이라도 하듯 시어머니에게 자신들이 만든 머핀을 맛보라고 졸랐고 시어머니는 아이들의 머핀을 한 입씩 맛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울컥하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어렸을 적 겪은 사고로 아이를 낳을 수 없어 꽃다운 나이에 애 둘 딸린 유부남 김태용에게 제가해야 했던 어머님은 이제 어엿한 보육원 아이들의 대무가 되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자식들을 품에 안은 진정한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